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는 4월 15일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총선이 있는데 최근에는 종교계도 총선을 앞두고 분위기가 상당히 들썩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논쟁이 있긴 한데 오늘은 그걸 포함해서 종교 정당에 관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우 교수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무래도 전공이시다 보니까 바쁘시죠 요즘에 총선 앞두고. 뭐 선거에 제가 출마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전공을 선고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실험의 장이 이제 열리다 보니까 네.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예측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뭐 이런 걸 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쁜 편입니다. 네, 출연도 이번엔 많이 하시고. 볼 게 특별히 많으시겠네요. 선거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예, 아무래도 선거 제도 자체가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뀌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바뀐 제도 자체를 놓고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 같은 변수가 되지 않았던 일인데 바뀐 선거 제도의 어떤 영향도 이번 선거에 좀 일정 부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은 하여튼 바뀐 선거법에 관한 궁금증도 좀 해소를 해보고 불자들이 하여튼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죠.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총 의석수인 300석에서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정당 지지도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17석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병립형 의석으로 지난 20대 총선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하나도 없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어 군소 정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석수 셈법이 복잡하다 보니 법률의 틈을 노리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자유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62만 6천여 표를 획득하며 2.63%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기독당은 약 12만 9천 표, 0.54%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기독정당이 통합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는 이번 총선에선 원내 진입 장벽이었던 3%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보수 기독교 정당의 정치 세력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우려에서인지 지난 1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 할애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과 종교인의 본분사를 강조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교 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종교인의 본분사를 지키고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교계 내에선 기독교 정당의 원내 세력화는 종교 편향의 노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를 넘어 종교 정당을 표방하면 불교계는 앞으로 여러 정치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와 고위 정치인들은 사실상 기독교계가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로 인해 기독정당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낸다면 불교계는 치명적인 위해 요소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예, 영상 잘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박명우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네.
이번 21대 총선은 선거법, 바뀐 선거법으로 이제 치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이 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일단 핵심적입니다. 네. 하나는 18살로 이제 선거 연령이 인하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50만 명 정도가 더 새로 유권자로 이제 편입이 됐고요. 그 중에서 한 14만 명 정도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추정되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했는데요. 연동형 제도를 우리 선거에 처음으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 수는 300명으로 동일한데 또 253명을 각 지역구에서 한 명씩 네. 1위를 한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가지고 그중에 30명만 연동형, 그것도 준연동형으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되고, 나머지 17명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뽑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1인 2표, 그러니까 한 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구의 후보를 선출한다고 하는 것과 한 표는 정당에다 투표를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그 전엔 그게 두 개가 별도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의원을 배출했다면 이번에는 연동을 시켰는데 완벽한 의미의 100% 연동을 시킨 게 아니라 반만 연동을 시켰다 그래서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지극히 한국적인 선거제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에요. 대단히 창의적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의미의 창의적이면 괜찮겠는데, 이게 이제 애초에 의도에서 좀 많이 나가는 게 그 거대 정당들의 이해관계와 작은 정당들의 이해관계를 좀 이렇게 섞으려 하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의도에서, 즉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던 선거제도는 225명 대 75명이었는데, 즉 비례대표가 75명이었는데 결국은 47명으로 다시 돌아온 거고, 그 중에서도 30명만을 대상으로 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의도보다는 많이 퇴색했다라는 거고, 그 연동형 제도, 이게 준자가 붙든 안 붙든 연동형 제도에서 핵심은 유권자들이 던지는 두 번째 표, 즉 정당에 던지는 그 표가 어느 정당에 가느냐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준자가 붙어서 우리는 절반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지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네. 일종의 선거라는 게 이제 축제고 게임이잖아요. 그 유권자들이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게임의 룰을 알아야 이게 네.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그죠? 그거를 즐길 수 있고 이제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런 방식, 그 이름을 뭘로 붙이든 간에 네. 이런 식의 선거제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독일 제도가 네네. 출발점이었는데 예, 예. 독일은 준자가 붙지 않은 예. 완전 연동형. 사실 그 제도도 완전자가 앞에 붙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자를 붙여놨기 때문에 준하고 대비하기 네네. 위해서 완전자를 붙이는 건데 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이상해졌다고 그럴까요? 좀 원래 의도하고는 바뀌어진 이유는 네. 비례대표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숫자가 너무 독일은 1대1이거든요. 비례대표의 숫자와 지역구 의원 숫자 후보가 1대1이기 네.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 수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초과 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자가 붙든 안 붙든 아까 말씀드린 제2투표, 즉 정당에 던지는 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정당이 의회 내에서 갖는 의석 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벌충을 이제 비례대표로 해주다 보니까 의석 수가 의도하지 않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나는 이 초과 의석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적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초과 의석까지 안 만들어야 되니까, 이 초과 의석 문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그러면 국회를 없애라 그럴 거기 때문에 늘리지 못하게 됐고, 따라서 줄여야 되니까 좀 기형적인, 지극히 한국적인 제도를 만들어 놨다 볼 수 있죠. 좀 더 논의를 좀 진전을 해서,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새로운 제도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배출을 하려면 3% 이상을 받아야 되는가요? 맞습니까?
예전부터 두 가지 기준이 그랬죠. 있는데요. 두 가지 기준. 그 5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둘 채우면 중에 하나만, 되는데 네. 지역구에서 5명 이상을 당선시키거나 아하.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3% 득표율을 올리거나 하면 일단 한 석을 배정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이 새로운 제도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군소 정당들의 난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금 우려들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색 정당들이 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죠. 근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네. 선거 제도가 특히 이제 결과는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되진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작은 정당들이 좀 더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정당은 늘어왔습니다. 네.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그 정당 등록 현황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정당 창당을 완료해가지고 정당으로서 완전히 태어난 정당이 39개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재 창당을 준비 중인 정당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점점 아마 더 다가오면서 좀 더 늘지 않을까. 당연히 이번 생각이 총선을 대비한 정당이겠죠. 대체로 준비한 그렇다고 거. 봐야 그렇겠죠. 되죠. 박 교수님 그 예. 뭐 이색 정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사회학적으로도 뭐 그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뭐 별별 정당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정당들 보면은 이제 좀 특징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이번에? 예. 예전에도 그렇게 하는데 예. 이번에 좀 특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 이름이 되게 독특해. 국가혁명 배당 매번 근데 그분은 정당 이름이 국가혁명 바뀌는 것 같아요. 배당금당인데 이게 국가는 혁명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처럼 해서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정당명 같아요. 유전이 좀 발견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찾아보니까 의미 있는 소수 정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 직능을 대표하는 예. 그런 정당으로서 소상공인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밌는 건 이제 만나자 영업직능당이라고 하는 영업직. 영업직 사람들 그런 정당도 있고 일제 때 강제 동원돼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을 위해 그분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게 딱 하나의 목표.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평화운동까지 같이 하는 그런 인권정당이라고 하는 정당. 저는 이 정당은 좀 20대 총선 때 그 정당의 이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고민한 게 이게 안 맞아요. 이 그쪽이 정당 이름이 워낙 길다 예. 보니까 약칭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정당이라고 불렸는데 상당히 긴 이 2줄짜리 이름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정당이 많이 이렇게 나오면 뭔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묻히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선거 연령도 좀 낮아지고 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시대전환이라고 해서 3040 세대 중심으로 지금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도 있고 브랜드 뉴 파티라고 해서 한글 이름은 하나도 없이 다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낫습니다. 2040 모임인데 부패한 진보와 뻔뻔한 보수를 다 비판하면서 좀 청년 정치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든 결혼미래당 이런 정당도 있고 재밌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전통적으로 있었던 녹색당 같은 경우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정당 같고 이번에 이제 가능한 게 그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3%의 기준이 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대체로 60만 표에서 120만 표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3%를 넘길 가능성이 있고 3%라고 하면 아까 이제 준연동형 제도에 따르면 9석 정도를 그러니까 300명 중에 3%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명을 배정을 받는 그렇네요. 겁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만 배정한다라도 준연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4석 또는 5석을 그렇네요. 기본으로 가져가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 석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한 석의 얘기가 의미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굉장히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높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당들 입장에서는 최대 120만 표, 최소 60만 표 정도만 동원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원내 진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저 군소정당 뭐 이제 우리 농담식으로 우스갯거리로 이렇게 가십거리로 얘기하던 그런 차원하고는 지금 좀 양상이 다른 것 같고 이 교수님 이렇게 군소정당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소시적에 이 사회당 당원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당을 위해서 예. 공약도 하고 뭐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하여튼 표 달라고 이렇게 선거운동 선거운동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 큰 공영 정당들이 큰 정당이 있으니까 이 뭐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저기 되더라. 운동 해보니까 그래요. 관심도 없고 사람들도 모르고 사회당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군소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뭔가 호소하고 이럴 수 있는 찬스는 이제 좀 열린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땐 대선 때였어요? 총선 때였어요? 총선 대선 다 했어요. 네, 사회당으로. 당연히 한석도 못 얻으시고. 아니, 그렇게 너무 그 이제 다양해질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다양해질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좀 다른 얘기겠지만 아마 이번처럼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어도 그렇고 이번 바꾸었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 다수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연합분이 이제 범진보, 범보수 이렇게 이제 그 범진영 간의 거의 비슷한 양상의 어떤 세력이 그야말로 다당제가 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책임 있는 그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국회에서. 아직 국회는 다양하게 구성을 했는데 그 다양하게 구성한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딱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가치들을 들고 나온 군소정당들이 이제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사회적인 어떤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할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또 두드러진 현상이 특히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하고 이제 뭐 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하여튼 한석 이상을 얻겠다라고 아주 그냥 그 원대한 포부를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한석이 아니죠. 문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최소 4석인데요. 최소 3석 이상 된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한데 반드시 이제 국회 입성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이제 뜻한 바를 이뤄보겠다라는 건데 세상 사람도 이제 기독자유당을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300만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자유당이 2명이 들어가서 법안을 만들 때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151명만 사인 받으면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그러면 사인을 받으러 이제 비서관들이 다닐 때 자, 우리 기독자유당이 만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반대법입니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하면 우리는 당론에 어긋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 속한 그 지역구에 교회한테 의원님은 여기 사인 안 했다고 말해도 되지요? 지역에 있는 교회 한두 개가 반대해버리면 국회의원 못 해먹습니다. 국회에 2명만 들어가도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국회에 있는 원수 마귀를 다 내어 쫓을 수 있다고요. 이제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이 기독자유당으로 지금 대표가 되는데요. 이 원내 진출 가능성이 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이제 성직자로서.
글쎄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네. 돼야 되나에 대해서 생각은 조금은 해보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사회를 좀 더 맑히는 방향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뭐 주사파를 척결하겠다는 등 뭐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예, 지금 너무 선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쪽에 지지가 돌아갔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종교분리의 원칙이라든지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어요. 다른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 선거법 자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이 형편이 좋은 분이 복지 차원에서 많은 분에게 둘을 이렇게 베푸시는갑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저는 하고 아니었어요. 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 걱정했어요. 굉장히 걱정이 컸고 사실은 계속 표가 늘어왔거든요. 선거 때마다 득표가 늘어나서 정말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고 지금 말하는 그 기독자유당이 그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주사파 척결만이 아니라 동성애, 이슬람, 그다음에 차별금지 이것까지 다 차별금지 법을 만드는 거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동성애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 허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라는 거고 이슬람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굉장히 혐오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도 해요. 지금 이거를 아예 그냥 목표로다가 들고 나오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불교 입장 같아서는 지금 대두대 시키는 거는 불교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불교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쪽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뚜렷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분 이렇게 주장하시는 걸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기독교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연세 보신 분들이 더 보수적이고 이런 쪽에 더 충동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논리를 보면 이제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기독교를 믿는 국회의원들까지 동원을 그렇죠. 시키고 구심점, 그러니까 핵의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떨어뜨리는 쪽 운동을 하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유효한 근데 방법이거든요. 저기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낙선 운동 그런 걸 가지고 낙선 운동을 하게 되면 낙선 운동이요? 떨어뜨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실제로 총선 낙선 선거 운동도 때 선거법 낙선 그렇게 위반이죠. 하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예. 이게 이제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라든가 또는 스님들의 법문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출마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종교 기관이 지역구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요. 거의 모든 그 종교 기관을 다 방문하려 애쓰고 왜냐하면 그 상당히 전파력이 강한 그 그렇죠. 여론을 네. 형성하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나 또는 신부님이나 우리 스님들의 그 언급 하나가 갖는 파급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선택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혼란이라든지 사회적 이제 갈등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죠. 이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그 당, 이 원내 진출이 이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가능하다는 쪽에. 이유는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이 제도 자체가 넓고 깊은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좁고 아주 일부에서 예. 강력한 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그게 이제 3%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득표율이 증가해 왔습니다. 2012년에 잠깐 떨어졌는데요. 네. 이미 기본적으로 2.5%에서 지난 총선 때는 2.64% 정도 거의 뭐 3%에 갔었는데 육박하네. 지난 선거도 그 기독당이 0.54%를 득표를 했거든요. 합치면 다른 3%가 정당이 하나 더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기독교 기독자 두 개 들어가는 나왔으니까. 정당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둘을 합하면 3%가 그러네.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넘지 못한 이유를 서로가 이제 탓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범기독교당이라고 한다면 3%를 이미 넘은 거였고 이번에는 제도 자체의 효과하고 또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 됐죠. 예. 인지도가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3개 정당 정도가 아마 특히 한 2개 정당 정도가 예. 특히 이제 태극기 집회하고 이게 이제 의도인지 의도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연동이 되면서 좀 더 그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단언키는 어렵지만 예. 적어도 추세나 흐름으로 봐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당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그거를 빼더라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극우적이라든가 뭐 그런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교 정당이 현실적으로 정치 세력화한다면, 그러니까 원내 진출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태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일까요? 무조건 부정적이죠. 무조건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기독교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일종의 이제 신의 명령, 내가 하는 행위가 신의 부름이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예컨대 불교. 그럼 이제 무조건 이제 제거를 하거나 아까 좌파만 척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이슬람. 이슬람보다 먼저 넘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원내 진출을 하면 예컨대 우리 템플스테이 같은 게 이제 예를 들 수 있어요. 예산이 확 템플스테이 바뀌겠죠. 예산에 이제 그 시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소위 기독교 외의 종교가 정말 건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누가 되게 해주는 건 어렵지만 안 되게 태클 거는 거는 쉽다는 거거든요. 스스로도 독립을 이게 이루는 게 저격이 정말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그걸 이제 요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사회 문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조차도 기독교계에서 막아서 계속 안 되고 인권조례 같은 경우들도 만들었다가 다 거꾸로 후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사회적 목리가 가능한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종교 정당은 뭐 반대냐 찬성이냐 그러면 반대 쪽에 서시는. 아니요, 저는 찬성이긴 해요. 아, 종교 찬성이세요? 정당은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다만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그 정당을 운영하고 정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차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임명진 목사께서 예, 예. 언급한 대로 지금 이제 드러나 있는 그 분들이 전체 기독교계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보면 대부분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좀 80% 정도가 반대한대요. 그런 사실은. 여론조사도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네. 80%가 반대한다. 네. 그 이제 이 선거라는 게 우리가 참 자주 하는데 전 또 선거를 해야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살기도 하는데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분열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다라는 걸 투표 결과로 확인하는 좋은 말씀이네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정치는 그 이후의 문제가 예, 되는데 이제 종교가 들어왔을 때는 종교라는 게 이제 보편적 가치,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와 어떤 통합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선거는 분열적인 건데 분열을 많이 시켜야 선거는 이길 수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긴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근데 이기는 것까지만 가면 가장 낮은 수준의 선거고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가 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전체 공동체의 이제 선을 향한 그 공동선을 향한 이제 그 행진이 돼야 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열을 치유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저변으로서 이제 문제는 그 앞의 과정은 대단히 분열적이라는 거고 사실 선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 것만은 맞지만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도 맞지만 이것이 진선진미한 그 방식은 아니고 따라서 정치의 역할에 종교가 들어갔을 때 이 정치가 좀 더 그 확대되고 그 좀 더 선한 역할, 원래 기대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지금 이제 우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자 그 부정적 가능성이 왜 있냐면 이제 종교는 초월적 혹은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정치는 지배 피지배 내편 아적의 코드거든요. 종교가 그 논리에 들어가 버리면 아까 초월성, 보편성 이 성격을 종교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분은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요. 더 공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코드의 종교 코드를 잊어버리고 그 본래의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치 논리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교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 교수님 사회당 당원 맞으시네요. 지배 피지배로 정치를 이해하시는 거고. 지금 제가 유 교수님하고 자연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은 특히 종교 정당,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종교 정당이 없어도
국회의원 중에 그 종교색을 드러내서 그런 것들을 정치에 반영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정식으로 이제 종교정당이 원내로 진출하면 그 어떤 일종의 핵 역할을 해서 더 그게 이제 치성해질 거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주제를 약간 좀 바꿔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있는가? 정교 분리의 문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를 헌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헌법 20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경계도 모호하고 현실에서는 이게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한데 이 정교 분리의 원칙 참 큰 주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 기본적인 의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상호 불간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라는 거. 정치가 종교에 마찬가지. 이제 그 차이인데, 근데 이제 그 종교의 자유랑 이 정교 분리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정교의 분리하고 종교의 자유가 이중적으로 수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원래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가장 최상위의 가치잖아요. 근데 종교 선택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 선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거꾸로 돼 있는 경우처럼 이게 정교 분리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 거니까 정치가 종교엔 개입하지 말아라. 근데 종교는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쪽은 보수 개신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냥 달랑 무슨 밑도 끝도 없이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세워진 원칙이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정치로부터 종교를 보호하자는 거기서부터 시발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거꾸로인가요? 거꾸로가 되지 예. 않을까요? 중교로부터 중세까지는 그렇죠. 중세까지는 그랬으니까. 종교가 정치를 탄압하고 부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이제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벌어졌죠.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의 중세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도 정교 일치죠. 유교가 그 정교 일치의 최고고 그다음에 그렇죠. 근세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씩 이렇게 이탈되는 모습. 그래서 그걸 빨리 보인 쪽이 성공하는 그러니까는 세상을 주류로 주도하는 쪽이 됐고 그것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암울하게 그런 추세가 분명하죠. 지금도 뭐 정교 분리가 안 된 국가들이 있죠. 예. 네, 그걸 인도에도 선진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티베트 할 수는 없죠. 같은 나라가 그렇죠. 분리는 예.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분리를 하긴 했는데 원래는 같이 가는 구조였었던 거죠. 이제 사회가 자꾸 기능적으로 분화될 가능성들을 그 종교가 억제해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아까 정치가 됐든 학문이 됐든 그 개별적인 논리 코드대로 자유롭게 진보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대로. 근데 그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감싸 있어버리면 사회 진보라든지 다양성이 그렇죠. 다양성이라든지 발전에 그 분야의 발전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사회 진화상 그런 필요성들이 이제 있어서 저는 이제 종교 분리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건 그야말로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지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현실이고 뭐 현실을 떠난 종교 활동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종교인들한테 우리 제가자들, 불교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생활 전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정치에서는 하면 안 된다. 뭐 그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교 정당은 허용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모처럼만 여사님이랑 저랑 같은 편인데. 아니, 개인적으로는 저도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자식의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정치 아닌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런 식의 틀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개념도 가능하고 이 세상에 종교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범주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국민 한 사람이 두 가지에 다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을 띠게 되는데 단 그것을 너무 색깔화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종교 정당이 두 분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종교 정당이 만들어져서 사회가 더 나은 가치로다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모르는데 그 종교를 위해서 정치를 수단화하겠다 이래 버리니까 지금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수준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참여라든지 그 결사를 한다든지 이런 자유는 나는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당이라는 게 국민들 대표하는 대의기구인데 특정한 종교가 장악을 해버리면 이게 대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찬성하는 입장을 이제 대변한 것 같고 두 분께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하신 걸 제가 이해가 되고 우리 박 교수님 오늘 저희가 모셨으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독일의 그 최장수 총리가 메르켈 총리인데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하여튼 그런 종교 정당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우려하는 특히 이제 우리 유 교수님이나 차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사실 저희가 이제 유럽에 그 이유가 뭔가요? 패키지 여행 같은 걸 가게 되면 저렴한 비율을 그 주로 가는 게 우리 한국에서 사찰이듯이 그렇죠. 교회와 성당입니다. 그렇죠. 몇 년도에 지어졌고 안에 뭐 양식이 어떻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몇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 문화에 젖어 있듯이 그렇죠.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의 역사를 갖고 있듯이 그게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 그렇죠. 많이 관습으로 풍습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마찬가지 경험을 했던 거고 다만 이제 우리와 차이 나는 거는 인간 본연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정치나 정당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 다만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그것이 이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져 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는 우리 이제 종교가 정치화됐을 때 나타나는 폐해 문제이고 특히 이제 일부 기독교계가 그것도 기독교계의 일부 좀 그 근본주의적인 성향의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력화, 정치 세력화 시도가 가져다주는 종교 편향의 문제에 따른 우려를 지금 갖기 때문에 종교 정당의 이제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지 사실 이제 보편의 가치를 그 인간 공동체의 보편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든 뭐 불교적인 것이든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은 그 가장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모색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인 가치를 우선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건 결국 전부 이제 분열이고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또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불교계가 앞으로 한 2개월 남은 이 선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한국당에서 당 대표가 불교계에 육포를 선물해서 그건 좀 심했어요. 그게 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참 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 황교안 대표 명의로 말린 고기인 육포를 조계종에 설 선물로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사과하고 선물을 회수했지만 불교계 내에선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대표 비서실과 선물 배송업체 측 간에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뭐 일종의 불교계에서는 뭐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뭐 그냥 실수였겠거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최소한 이게 뭐 무관심, 무성의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뭐 일부러야 그랬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모 중에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서로 배치들을 해놓고 참모들은 어차피 그렇죠. 정당의 대표 맞습니다. 정도 되면 이게 안배들이 되고 서로 조율이 돼서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저는 편향되게 참모를 운영한다는 아니 얘기죠. 스님 저는 좀 음모론적 그 시각에서 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리 근대사가 특히 이제 개신교 당 지도자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할 때 꼭 불교계와 마찰을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일부러. 우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 시대. 근데 정화운동도 그랬고요, 범람도 그랬고 그게 주로 이제 근본주의 대통령, 특히 개신교 대통령 때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육포도 이명박 골수 개신교거든요. 이명박 때 멸치 선물. 그러니까 멸치 선물을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 멸치보다는 좋아졌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건 그런 시도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게 과연 몰랐을까? 이게 뭔가 음모가 있다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명박 때 그 불교도 대회를 했거든요. 2008년도에 시청 앞에서. 그때 왜 했냐면 총무원 청사 앞에서 지관 스님 당시에 총무원장이셨는데 지관 스님 트렁크를 뒤졌어요.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차별 행위에 항의해 대규모 집회를 마련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정부의 종교차별 시정과 참여를 촉구하는 범불교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종교 편중 인사에 이어 국토해양부가 제작한 지도 알고가에서 사찰이 모두 사라지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불심 검문하는 등 종교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불자 여러분, 모든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고집스럽고 극소수만을 위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바로잡아 줍시다. 그러니까 한 종교의 최고 그 어른을, 그리고 우리 불교계에는 또 꼭 총무원장 스님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어른으로, 엄청난 어른으로 이제 존경의 대상인데 그런 분을 그냥 뒤져버린다, 경찰이. 이거는 종교에 모독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불교대회로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한때 이제 그 대통령의 종교와 이제 불교 이런 걸 썼었는데, 그러니까 개신교 대통령이 될 때 꼭 불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김영삼 때도 그랬어요. 회불 사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정신 이상자다 풀어주는데 왜 계속 나느냐. 그렇죠.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요. 라기보다는 어쨌든 불교에 대한 무시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2015년 센서스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인구 분포가 바뀌었거든요. 개신교가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개신교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1위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인구가 제일 많은 종교로서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개신교 내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맥락들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사실은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아니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게 아니어도 단합시키기 충분히 위해서 자기 그쵸. 세력들을 더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표는 별로 그러니까 저는 불교표 이제 필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교가 이런 사건 때 항의를 안 해요. 예컨대 2007년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게인 1907 그 했어요. 부흥회. 이번 부산 집회에 제가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지역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찰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찰이. 이게 뭐냐면 어게인이라는 게 다시 그러니까 1907이 평양 대부흥회 그 길손주 목사가 했던 거기서 부흥회를 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성장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에서 할 때 구호가 뭐였냐면 범어사가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이랬다고요. 거기에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요. 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행위를 해도 문제는 이제 불교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불교 비판을 좀 하면 그런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불자들이 혹은 불교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정책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하는 거죠. 성시화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시화운동.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시장이
우리 시에 다른 종교 필요 없어. 그렇죠. 다 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무시가 아니라 없이 그냥 그 간주해버리는 거죠. 우리 유 교수님이 지금 굉장히 흥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가 너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불교 정당이 돼야 종교 정당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거꾸로 보면 그게 바로 그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거다라는 논거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 지금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 공감하시죠? 불자들 우리 약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은 이제 불교가 또 하나 잘못한 것은 좀 어용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친정권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성을 가지고 있어야 겁을 내는데 계속 좀 길들여진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들이. 사실은 불교 인구 수를 보면 겁을 충분히 낼 만한 힘인데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어용적 형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굽신거리는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우리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비약해서 보면 불자들이 좀 유순하죠.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대체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타적인 상대에 대한 부담이 항상 존재하고 그게 이제 피해 의식으로 이제 항상 맞아요.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일부 종교의 어떤 그 배타성, 여기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 전제로 했던 건데 다양성이 이제 파괴되는 거고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이번에도 그 불출마 선언을 총선을 앞두고 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불자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면 책임 의식이 좀 높다라는 건데 이분이 드러나지는 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 분 한 분 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지만 그걸 생색을 내지도 않았던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짐에 대해서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불교적인 그 행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권력 다루기에서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써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불교의 생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태도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종교로서의 이야기고 이제 정치 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좀 진흙도 묻히고 좀 피도 묻히고 뭐 이런 일인데 그러면서 좀 불교가 좀 약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좀 익숙치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구조를 이해하면 불교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불교를 그러니까 조계종 같은 데를 보면 개신교하고 크게 차이가 뭐냐면 개신교는 당신들이 개인기로 하나의 큰 세력을 만든 거예요. 대형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기가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자기 색깔이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계종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방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밑으로 위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이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색깔을 최대한 안 내는 사람. 순치되는 그러니까 거죠, 말하자면. 색깔을 나타내서 드러나는 사람이 오히려 표적이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목소리를 안 내는 걸 수십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내게 된 거예요. 맞는 말씀. 그래서 뒤에서 그냥 꿍시렁만 거리지 앞에서 뭔가를 어떻게 공격해야 되고 해야 되는 힘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조계종의 구조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정치적 무관심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부 정치도 그렇지만 내부의 종단 내부의 안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정치의 낙후성 이것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 지금 부처님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교수님 또 그런 말씀 주셔서 이 그런 성향들이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불교가 생명력을 오래 가졌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인도 문화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문화권 속에서 1000년 이상을 이렇게 일세를 풍미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교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정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까지는 관여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색깔을 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의 이제 출가주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요순우탕 뭐 문무주공 그쵸, 하듯이 예. 그래서 성인 플러스 임금이에요. 그래서 성군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색깔이 분명하죠. 이거 나는 출가라고 하는 걸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철학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랑 관련해서 얘기할 때 부처님이 만약에 왕으로서 부처님이 되셨다면 그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중국 철학하는 사람들은 해요. 그게 만약에 정당성이 있다면. 근데 부처님은 출가해서 나는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 한계를 긋겠어. 그리고 부처님이 율장에 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사회하고 충돌에 대한 경계예요. 그러니까 수행 중심이고, 예, 승가는 독립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승가가 계속해서 사회를 관여할 때는 사회가 승가를 관여할 때에 대해서도 이게 대책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할 때만 이거를 경계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칠불세법 같이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준칙만 정해주지 그것에 대해서 실질을 관여하고 그 자체를 장악하려는 의도 자체가,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그게 불교가 여러 지역에서 폭넓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방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좀 한 가지 더 보태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전륜 상황처럼 그러니까 직접 이제 그러니까 직접 통치를 하지는 부처님께서 하지는 않지만 통치자한테 불교적 방식으로 혹은 불교적 그 철학으로 통치를 해라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가르침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바지족처럼 공화제냐 그다음에 마가다 왕국처럼 절대 왕권이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달리 하거든요. 그건 정치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불교의 교리로 볼 때 이렇게 정치하는 게 통치자는 최고 통치자는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 그게 불교에게 주어진 저는 정치적 사명이고 역할이다. 그런 거죠. 예. 저기 이번에는 좀 거의 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이제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 사람은 불자니까 뽑아주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니까 뽑아주자. 뭐 이런 얘기 뭐 흔히들 하죠, 솔직히. 그런 이제 종교적인 신념이 같다고 해서 뽑아주는 행위 이게 과연 바른 건지 뭐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교수님은? 그동안의 제 투표 행태로 보면 저는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투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아마 그런 질문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종교가 같아서 투표했다는 얘기를 그래도 물어본 여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고려 요소 중에 하나는 안 될까요?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죠. 뭐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뭐 같은 집안이다, 뭐 같은 종교다. 오늘 출연하신 우리 패널들 박 교수님 포함해서 공통된 의견은 종교적인 신념이 같다고 해서 뭐 찍는 것은 투표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죠? 아마 그렇게 투표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제 추측대로라면 일부 종교에 기반한 정당이 분명히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종교의 정치화와 종교 편향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입장에서는 압박과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또 이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도 좀 어려운 고민에 넘길 수 없죠. 쉽사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종교 이기주의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독교 정당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내세웠던 주요 공약들을 몇 개를 살펴보면 2012년인가는 19대 총선 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행 부채를 2%로 낮춰달라고 하는 게 공약으로 나왔어요. 정당 공약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도 반기독교 악법을 저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위한 정책들이 대포 공약으로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것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정당들이 원내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한다면 이제 정말 이제 뭐 초대 이승만 내각이 추구했던 기독교 공화국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적 가치를 배분하는 그런 기능들을 특정한 종교,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 편향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이승만 내각 대표적이었죠. 우리나라 국가 건설을 하는데 주요 장관들 전부 기독교인, 친미국인 이런 성격의 사람들로 채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들은 다 이제 배제해버리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홍익, 대종교 이런 것들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사회의 공적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저는 특정한 종교에 편향돼서 이제 처리하는 것은 그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건 특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 때 경우에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게 우리 박 교수님의 설명이신데 그러니까 불교계가 당연히 그런 데 경각심을 저는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문제 속에서 결국은 불교도 뭐 이제 당을 만든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시작이 되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더 분열화되는 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게 서구나 안 그러면 뭐 유럽에서 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상의 역할을 해주면 사회적인 역할을 해주면 참 좋지만 우리 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발벗고 나서겠다. 그리고 이익만 발벗고 나서는 게 아니고 중립적인 것들도 틀어가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안 보이게 틀겠죠. 그래서 그런 쪽이 됐을 때 사회적인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엄청난 문제와 소요를 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또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역시 또 불심을 잡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제 사찰을 또 찾아서 표를 이제 구할 텐데 단순히 불교계를 표밭으로만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교계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상이 뭔지 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명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당 만들어야 돼.